새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음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했고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당했으며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이야기죠. 이 남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10수년 넘게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세운 사랑이었죠.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도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혼 5개월 후 그는 동창회에서 임신한 전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만이 소용돌이쳤죠. 역시 그랬구나. 내가 옳았어. 하지만 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그의 아이였고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부부를 갈라놓은 걸까요? 왜 그는 20년을 함께한 사람보다 의심스러운 증거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거짓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가 사랑, 가족, 그리고 회사를 모두 잃을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사건이었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미술부 동아리에서 자주 마주쳤죠.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2년 내내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로만 남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반 후 결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10수년을 알고 지낸 사이니 서로를 잘 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두가 부러워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아.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결혼 초기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고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견 제조업체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랑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갈등을 만들 틈이 없었죠. 서로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대화하지 않았고 증거를 믿었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봄,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지만 그 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검사 항목 중에는 생식 능력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은 없었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정자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임. 결혼한 남자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진단이 있을까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새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 지나가다가 들렀어. 내 아버지가 서류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새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 아버지의 배우자였고 가족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 그건 참 안 됐구나.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라 일정이 불규칙해요. 늦게 들어오는 건 일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에 사람 마음 믿을 수 없어. 새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씨앗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병원 결과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지금 커피숍에 있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중단하고 새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새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새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 나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호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듯한 모습. 이게 뭡니까? 미안해. 며칠 전부터 내 아내가 수상해서 사람을 붙여뒀어. 그랬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왔어.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호텔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새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 조심스러웠어. 혹시나 내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해서. 그런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저는 사진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죠. 최근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던 것,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것, 그리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던 것. 그래서 그랬구나. 새어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지는 마.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해. 내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해줄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는 동안 티를 내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리고 2주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설명은 필요 없어. 그냥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적어도 이유는 말해줘야 하지 않아?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다 알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계속 시침이 뗄 거야? 사진도 다 있어. 사진? 무슨 사진? 아내는 진심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 만난 거, 호텔 들어간 거 다 알아. 뭐? 나 그런 적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내가 움찔했죠. 어떤 증거? 보여줘. 나 정말 그런 적 없어. 볼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알았어.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크다는 거 모르겠어?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제발 믿어줘. 증거라는 게 뭔지 보여주기만 해. 내가 해명할게. 하지만 저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순간 아내가 변명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아내는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우리는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내에게 유리하게 해줬고 위자료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20년의 그녀와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말은 안 믿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결혼 3년 만에 20년 우정과 사랑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내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혹시 마주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친한 친구가 연락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나와. 너 요즘 이혼하고 힘들다며? 기분 전환 좀 해. 결국 저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고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연회장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정확히는 전 아내였죠. 그녀는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건 그녀의 체형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처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제 머릿속에는 새어머니가 보여줬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앞에서 남자와 함께 있던 아내의 모습. 결국 그 남자 아이를 가진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길 잘했어. 내가 옳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의 불러온 배가 떠올랐고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불임이니까요. 의사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2년 후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제 이복형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새어머니와 형이라는 존재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있었죠. 예를 들어 용돈을 줄 때도 이복형에게는 조금 더 많이 줬고 외출할 때도 형을 더 챙겼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미술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미술은 취미로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야. 반면 이복형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새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인지를요. 저는 후계자였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반면 이복형은 자유로웠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었죠. 어쩌면 그때부터 새어머니는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후계자로 키우되 언젠가 그 자리를 이복형에게 넘기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순진한 믿음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저는 아내를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 왜 죄책감이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건 아내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내 전 와이프 화실 전시회 한대. 가볼래? 왜 내가 거기를 가? 그냥 궁금해서. 너 전에 아내 그림 좋아했잖아.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졸라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전시회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따뜻하고 밝은 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장면들이 낯익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부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갔던 장소였죠. 두 번째 그림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집 거실과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부부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모든 그림이 우리 부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여자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이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친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이 그림들 다 너희 부부 얘기잖아. 내 전 와이프, 너 엄청 사랑했나 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갤러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그림들은 작가님이 가장 애정을 갖고 그린 작품들이에요. 결혼 생활 동안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이요? 네.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 외도를 했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만나보기로요.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혼한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전화했고 결국 아내가 받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우리 할 말 없어. 이미 끝났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30분만.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배가 불러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누구 아이야?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대답해줘, 제발.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똑바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이야. 그럴 리 없어. 나 불임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불임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받았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아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언제? 저는 병원 이름과 날짜를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당신 불임 아니야. 이 아이가 증거야. 증거는 사진으로도 있어. 내가 다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사진? 나 그런 적 없어. 새어머니가 보여줬어. 내가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고 함께 걷고 호텔 들어가는 사진.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 그 남자 내 대학 동기야. 그리고 그 사람 게이야. 뭐? 그 친구가 커밍아웃하고 힘들어해서 상담해 준 거야. 호텔은 그 친구가 그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간 거고.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근데 말도 못했어. 당신이 날 믿지 않았으니까.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했잖아. 증거가 있다면서.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20년을 알고 지낸 나보다 그 사진을 믿었어. 나한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릴 갈라놓으려고 한 거야. 그 사진도 조작됐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의심도 안 하고 믿었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믿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 때문에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억울해서 분해서 매일 밤 울었어.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 아내와의 대화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새어머니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준 사람도 새어머니였고 불임 검사 결과를 알게 된 것도 새어머니에게 말한 직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최근 회사 자금 흐름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특히 제 결제 없이 나간 비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재무팀장은 며칠 후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요? 최근 몇 달간 대표님 결제 없이 진행된 계약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도 있고요. 누가 승인했죠? 새어머니 쪽 라인입니다. 정확히는 새어머니 동생 명의로 승인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중 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홍보 대행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외부 업체에 지급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업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업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업체는 사진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저는 비서를 불러 그 업체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의뢰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비용을 지불한 건 우리 회사니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그 업체에서 작업한 건 사진 합성이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성이 누군지 확인했어요? 네, 대표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하지만 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전 병원 결과는 뭡니까? 글쎄요. 오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검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도 종종 있거든요. 저는 이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검사 샘플이 바뀐 것 같았어요. 제가 채취한 샘플과 검사실로 넘어간 샘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압력이요? 검사 결과를 바꾸라는 압력이었습니다. 병원 이사진 중 한 명이 직접 연락했어요. 그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불임 진단도 외도 사진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목적은 뭘까요? 저는 회사로 돌아와 정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관에는 이런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계 자녀를 두지 못할 경우 이사회 추천으로 후계자를 지정한다. 이 조항은 아버지 사후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새어머니 쪽 사람들이었죠. 저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조항 언제 추가됐죠? 6개월 전입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제 승인은요? 대표님 서명이 있습니다. 제가 서명한 적 없는데요. 법무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서명이 위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슷하긴 했지만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왔죠? 새어머니께서 대표님이 승인하셨다며 전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불임으로 만들어서 후계자를 만들 수 없게 하고 이혼까지 시키고 재혼 가능성도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이복형을 앉힐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복형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주요 거래처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고 명함에는 경영기획총괄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승인한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 화실 전시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의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회사는 이복형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진 합성 업체와의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와 새어머니 동생 사이의 통화 기록도 입수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서류의 서명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새어머니와 이복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음 수를 두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예상대로 한 달 후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교체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새어머니 측 인사가 발언했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를 둘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천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영기획총괄인 부대표를 추천합니다. 이복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군요.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정관 변경 서류의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이건 감정 결과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제 불임 진단은 조작됐습니다. 이건 다른 병원 검사 결과와 이전 병원 의사의 진술서입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전 부인의 외도 사진은 합성입니다. 이건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입니다. 이복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넷째, 경영기획총괄이라는 직함은 제가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인사 발령 기록입니다. 다섯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이 여럿 있습니다. 이건 회계 감사 결과입니다. 저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경찰에도 제출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새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리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대표이사를 속이고 개인 생활을 파탄냈다고요? 회사를 위해서 제 결혼을 파괴했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새어머니와 이복형,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사들의 직위를 해임합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복형이 소리쳤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그리고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죠. 이건 공증된 문서입니다.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조심해.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혼자 걸을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뭐가? 모든 게. 너를 의심했던 것, 믿지 않았던 것, 대화하지 않았던 것.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어. 사진도 조작이었고 불임 진단도 거짓이었어. 모든 게 새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어. 알아. 알았어? 응. 처음부터 이상했어. 당신이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도, 이혼하자고 한 것도.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었잖아. 당신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 엄청 화가 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나를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내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어. 당신 없이. 당신이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영원히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화실 전시회 때 당신을 봤어. 내 그림들을 보는 당신 표정을 봤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어? 응. 구석에 숨어서 봤어. 당신이 그림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걸 봤어. 그때 생각했어. 혹시 당신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이 좋아. 미워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를 어떻게 쉽게 잊어?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 얼마든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연락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안부를 물었죠. 오늘 컨디션은 어때? 아이는 건강해? 필요한 거 없어? 처음에는 답장이 짧았습니다. 응. 괜찮아.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병원 갔는데 아기가 건강하대. 태동이 느껴져 신기해.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딸기를 사서 아내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데. 먹고 싶다며. 고마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시 결혼하자. 아직 이른 것 같아. 그럼 일단 같이 살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옆에 있어야지.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천천히 가자. 응. 천천히. 저는 아내를 위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곳, 화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자 아내가 지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와봐. 우리 딸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작은 입술. 제 딸이었습니다. 안아볼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 제가 지켜야 할 존재. 제가 사랑해야 할 존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너를 의심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너와 엄마를 평생 지킬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이번엔 제대로.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죠. 예전에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회사, 성과, 성공.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봅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아내와는 결혼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작고 조촐하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동창들도 왔고 회사 직원들도 왔고 무엇보다 우리 딸도 함께였습니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식으로 진행했죠.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을 믿지 못한 제가 한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진실을 지켰고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과 함께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내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의심했을 때 전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고 당신은 그 함정에 빠졌을 뿐이니까요. 전 당신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20년을 믿고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어머니와 이복형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징역 3년, 이복형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순간부터요. 목표는 단 하나, 회사를 이복형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제거해야 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불임 진단을 조작했고 이혼까지 유도했습니다. 만약 제가 재혼한다면 그것도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냈고 딸도 태어났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였죠.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망친 건 사실이니까. 제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잃을 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내, 딸, 진짜 가족.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새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복형은 어떻게 될 거니? 출소 후에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회사로는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니? 가혹한 건 어머니가 저와 제 아내에게 한 짓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게 새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회사는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새어머니 측 인사들은 모두 퇴출됐고 깨끗한 사람들로 경영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딸에게 물려주든 말든 그건 딸이 결정할 일이라고요. 만약 딸이 다른 길을 원한다면 기꺼이 존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딸이 돌이 됐습니다.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닮아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돌잔치를 할 때 딸은 망설임 없이 붓을 집었습니다. 역시 엄마 딸이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미술 좋아했잖아. 딸도 그럴 거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내가 뭘 하든 아빠는 응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딸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대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했을 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설명해 줄래?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먼저 믿었죠. 20년을 믿고 지낸 사람보다 사진 몇 장을 믿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압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그 과정을 건너뛰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면 한 번만 대화해 보세요. 증거보다 사람을 먼저 믿어보세요. 물론 가끔은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후회는 믿을 사람을 믿지 못해서 잃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아내가 있고 딸이 제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가 물어봅니다. 그때 생각하면 어때? 후회돼. 많이. 나도. 그래도 결국 잘 됐잖아. 응. 덕분에 소중함을 알게 됐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뢰와 사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세요. 때로는 증거보다 믿음이 더 강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했다가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진실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와 신뢰입니다. 의심이 들 때 먼저 대화하세요. 증거를 찾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